빗속을 뛰던 엄마는 몰랐습니다. 폭력 남편에게서 도망친 그곳이 22년 전 자신이 사라진 바로 그 집이었다는 걸. 재벌 회장 앞에 놓인 무나물 한 접시. 아니, 이 맛은 윤서가 만들었던 맛과 똑같아. 어떻게 된 거지? 찢긴 옷 사이로 드러난 왼쪽 어깨의 흉터. 그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하는 유림의 작은 손을 꽉 쥔 채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영도의 좁은 골목은 빗물로 미끄러웠고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올까봐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서하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6살 유림은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지붕 아래로 들어서자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방을 뒤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유림의 얼굴을 닦아주며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배고프지? 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통장 하나, 현금 20만 원, 그리고 딸의 여벌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부산 공장에서 일했고 성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서하의 부모님은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간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한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졌고 나중엔 서하를 밀쳤습니다. 사과는 항상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서하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림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남편도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술, 폭력, 사과의 반복이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서하 혼자라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유림에게 소리를 질렀고 던진 리모컨이 아이의 팔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방을 챙기고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붙어 있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운대 신축 아파트 입주 도우미 모집,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서하는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비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전화번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 영도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12개 찍혀 있었습니다. 서하는 화면을 끄고 전단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입주 도우미 모집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지금 가능하세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해운대 센텀로 234번지로 오세요. 면접 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는 유림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유림아, 우리 내일 새집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응. 엄마랑 계속 같이.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류장 지붕 위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첫 차가 오려면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유림을 무릎에 앉히고 가방을 베개 삼아 등을 기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림과 단둘이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서아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기로요. 정류장 앞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검은색 철문, 그 너머로 보이는 흰색 저택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해운대 중동,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여기 맞나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아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유림의 손을 잡고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입주 도우미 면접으로 연락받고 왔습니다. 김서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분수, 그리고 하얀 대리석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유림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상무입니다. 이 집의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아입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무는 유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전화할 때 아이 얘기는 없었는데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회장님 댁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상무가 팔짱을 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김서아 씨, 최상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규칙이 엄격한 곳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림이 엄마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안 들어가? 유림아. 그때였습니다. 최상무,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최상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입주 도우미 면접자인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던 참입니다. 강준호가 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유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강준호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림이요. 유림이. 예쁜 이름이구나. 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최상무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여보내세요. 회장님, 하지만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아 씨. 네, 회장님.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은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림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호는 다시 한번 유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아픔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상무, 안내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최상무가 서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준호는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등이 멀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최상무가 앞서 걸었습니다. 서아는 유림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이어졌습니다. 서아가 살던 영도의 낡은 빌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방입니다. 최상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일과는 내일 아침 6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무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림이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당분간은. 좋다. 여기 예뻐. 유림이 웃었습니다. 서아는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풍경이었습니다. 강준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림을 보던 그 표정, 그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허락해 준 걸까요? 왜 유림을 그렇게 바라본 걸까요?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유림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림아, 배고프지? 응.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뭐 찾아볼게. 서아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열고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유림이 과자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잘해야 한다고요. 최상무의 차가운 시선도 낯선 환경도 이겨내야 한다고요. 유림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서아는 유림을 재우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상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방 보조를 맡으시면 됩니다. 이 셰프님의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방은 넓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대형 냉장고, 오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요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새로 오신 분입니다.
아, 네. 김서아시죠? 반갑습니다. 이 셰프는 친절했습니다. 최상무와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채소 손질부터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아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무와 당근, 애호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채를 썰었습니다. 얇고 고르게 일정한 두께로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이 셰프가 감탄했습니다. 오, 솜씨가 좋으시네요. 요리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하다 보니까요. 서아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칼을 쥐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이 무나물을 좋아하시거든요. 간은 제가 할 테니까 데치기만 해주세요. 네, 서아는 물을 데쳤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시간을 재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건져냈습니다. 이 셰프가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무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더 맛있습니다. 이 셰프가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다르네요. 김서아 씨, 혹시 뭐 특별하게 조리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데치기만 했는데요. 서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최상무가 식당으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서아는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최상무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서아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저를요?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벗고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한 걸까요? 식당에 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나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제가 채소를 손질했고 이 셰프님께서 간을 하셨습니다. 데친 것도 당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 분 데쳤습니까? 3분입니다. 불 조절은 중불로 유지했습니다. 강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맛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익숙하다. 강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아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아원 몇 살 때입니까? 5살쯤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호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서아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최상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김서아 씨, 네? 회장님께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회장님께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녀분이 계셨습니다. 7살 때 실종됐죠.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나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만든 걸 좋아했죠. 당신이 만든 그 맛이요.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가 알아내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상무가 돌아섰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녀, 실종, 7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5살 무렵 고아원에 왔던 날.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집, 따뜻한 손길, 그리고 웃음소리. 하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마.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손녀일 리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왜 무나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지, 왜 3분을 정확히 알았는지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림이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일하고 왔어. 아침 먹었어? 응. 유림이 웃었습니다. 서아는 딸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유림과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최상무의 의심도 강준호의 묘한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잊어버린 과거 속에 무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유림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은 그렇게 놀란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서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티자고요. 유림을 위해서라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최상무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유림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복도를 지나는데 최상무가 나타났습니다. 김서아 씨, 잠깐 저 좀 보시죠. 네. 김서아 씨 방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요? 귀중품 분실 건이 있어서요. 전 직원 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최상무와 함께 방으로 갔습니다. 유림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유림아. 최상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뒤지더니 무언가 꺼냈습니다. 작은 비치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건 제게 아닌데요. 그럼 누구 겁니까? 당신 가방에서 나왔는데요. 최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회장님 서재에 있던 겁니다. 돌아가신 부인의 유품이죠.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져온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상무가 목걸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림아, 엄마 믿지? 응, 엄마는 안 그래. 유림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최상무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짐 싸세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진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김서아! 나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유림이 떨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 사람이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지? 아래층에서 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이 일었습니다. 내 마누라 내놔. 애 데리고 어딨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최상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강준호 회장님 댁입니다. 닥쳐. 내 마누라 어딨냐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험상궂은 얼굴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찾았다. 이현이 여기 있었네? 나가세요. 최상무가 막아섰습니다. 박도연이 그를 밀쳤습니다. 김서아, 집에 가자. 애도 데리고. 싫어요. 우린 당신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현이 감히? 박도연이 서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요, 놓으라고요. 서아가 버둥거렸습니다. 박도연이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어깨에서 팔까지 이어진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흉터를.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게.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 흉터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최상무가 불렀습니다.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 흉터. 회장님의 손녀분도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왼쪽 어깨, 뜨거운 물에 데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현은 내 마누라라고? 당장 나가세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누가 감히?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강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도연은 욕설을 뱉고 뒤돌아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끝난 거 아니야. 김서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가렸습니다. 유림이 울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언제 생긴 흉터입니까?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릴 때. 5살 이전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강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상무. 네, 회장님. 목걸이 거는 잊으세요. 그리고 강준호가 서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서아 씨, 제 서재로 오십시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 서재에서 대화 좀 나누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유림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는 여기 있을게. 서아는 일어섰습니다. 옷을 여미고 강준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흉터, 손녀, 실종,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일 리 없다고요. 그런데 왜 가슴이 뛰는 걸까요? 왜 뭔가 떠오를 것 같은 걸까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그날
강준호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서한은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서한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준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윤서야. 그가 불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5살 전 일은 아무것도요.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강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이었다. 너를 잃은 날이.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내가 너를 데리고 시장에 갔었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서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 탐정,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지.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강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찾아왔어. 그리고 내가 돌아왔구나. 그럼 제 할아버지. 처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윤서야. 최상무가 사라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조사를 지시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무는 10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서아에게 목걸이를 씌운 것도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박도현도 구속되었습니다. 폭행, 도박, 협박 혐의였습니다. 강준호가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유림의 양육권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아는 유림과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계속 살아? 응. 우리 집이야. 좋아. 할아버지도 좋고. 유림이 웃었습니다. 아이는 강준호를 잘 따랐습니다. 강준호도 유림을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실제로 증손녀였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잠깐 보자. 네,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적 정리가 끝났다. 이제 공식적으로 강윤서야. 서아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윤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괜찮다. 내 안에 그 이름이 살아있을 테니까. 강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 일을 배워볼 생각 없니? 회사요? 강중건설이다. 내가 평생 일궈온 곳이지.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윤서는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된다. 시간은 있어. 천천히 하자. 유리미는요? 그 아이도 키워야지. 우리 식구니까. 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돌아와서 이 집이 살아났다. 다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저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셔서요. 내가 더 고맙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셰프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윤서도 주방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유림이 반찬을 떠서 올렸습니다. 오, 고맙구나. 강준호가 받아 먹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그리움이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먹어. 유림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윤서는 딸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 밝은 눈빛. 더 이상 겁먹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유림을요. 그리고 자신도요.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유림을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셰프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 의논하고 싶어요. 윤서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윤서님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 탈출, 낯선 저택, 의심의 시선, 그리고 진실.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선 것, 전단지를 집어든 것, 유림의 손을 놓지 않은 것. 모두 윤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유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여기 있어.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회사 일을 배우고 유림을 키우고 할아버지를 모시는 삶.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니까요.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지키겠다고요. 유림에게 안전한 세상을 주겠다고요.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겠다고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윤서의 시작이었습니다.